지금부터는 5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5월 16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4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라는 이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지표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5월 17일 날은 미국에서 이제 발표되는데 4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라가르드 그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가 연설이 좀 예정이 돼 있고요. 월마트가 그날 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5월 18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고 일본이 1분기 GDP 성장률, 이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5월 19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4월 달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경기 선행지수, 미국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5월 20일 날은 미국도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이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5월 달 그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역시 한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5월 20일 날 방한을 해서 5월 21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22일까지 이제 한국에 머물다가 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일까요? 역시 그 월요일 날 발표될 중국의 그 소매 판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셧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매 데이터가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예상은 하니까 안 좋게 나오겠지만 그걸 가지고 오히려 경기 부양 또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또 중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매 판매 데이터 보시고 또 고정자산 투자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 체크가 꼭 필요할 것 같고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유럽이 유로화가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유로화 관점에서 보면 유럽 경기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피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발언이 나올지 아니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 이러면 또 유로화 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 내용 좀 잘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뭐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금리 결정하니까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역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니까 결국 이제 재계 총수들도 만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또 거기에 관련된 투자가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뭐 소부장 기업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주로 반도체, 전기차, 맞습니다. 2차 전지 이 세 개 업종이 관심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 공장 지어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재계 총수들이 또 화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한 번에 투자 사이클이 또 나올 수 있어서 증시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4대 그룹 총수가 또 어떤 얘기를 해줄지 그걸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장을 비교해 보면 미국 나스닥이 국내 지수보다 뭐 더 좋지가 못해가지고 사실 서학개미들 손실 규모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뭐 상황이 좀 풀려서 반등이 있다 할 때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를 뭐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반등 가능성. 일단 이제 그 연초부터만 이제 그 수익률 계산해 보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27%, 코스피가 마이너스 14%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절반 정도는 좀 덜 빠진 상태예요. 그만큼 이제 나스닥이 엄청나게 빠진 거고 거의 마이너스 30%는 금융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격을 너무 받았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이 이렇게 빠져도 PER이 23배예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9.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격차도 여전히 벌어져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디플레이션 시대에 지난 10년간 나스닥은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근데 한국은 10년 동안 박스 피었죠, 계속. 그래서 10년 동안 못 갔다는 것도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가미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그 고물가 고금리 사이클에서 한국 증시가 좀 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애플이 아람코에 이제 밀렸어요. 세계 그 석유화학 정유회사 있잖아요. 아람코가 시총이 더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상징적인 사건이냐면 나스닥이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의 시대가 이거 끝난 거 아니냐. 그리고 아람코는 유형자산의 대표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역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게 이게 많은 걸 함의하죠.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되게 유리한 구도예요. 우리나라는 그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가 유형자산 쪽이 되게 포지션이 많아요. 사실 중소형주까지 다 합치면
한 60에서 70%는 거의 유형자산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네. 무형자산보다. 근데 미국은 대부분의 나스닥 빅테크가 다 공장이 있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뭐 설계를 하거나 플랫폼이거나 맞아요. 이런 네, 쪽이죠. 거의 무형자산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고물가 고금리를 만나가지고 타격을 크게 받아버린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쉽게 끝날 거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거거든요. 이 고물가 고금리가 하반기에 그냥 끝난다. 그러면 다시 나스닥이 또 우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랑 내년까지 이어질 이슈라면 저는 나스닥의 반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단기 반등은 나오겠지만 근데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레벨의 고물가 고금리가 하반기도 이어지고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이 반등이 나와도 추세 상승까지는 저는 좀 어렵게 갈 것 같고 코스피는 저는 어느 시점에서 또 추세 반등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유형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냐 무형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냐 이걸 우리가 좀 분리해 봤을 때는 한국한테는 좀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조금 더 투자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수소법 개정안 통과 이 기대감이 돌고 하다 보니까 수소주들이 좀 반짝 올라갔는데 네. 관심도 커지고 앞으로 수소 관련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표적인 성장주라서 사실은 그게 없잖아요. 네. 실적은. 네, 그죠. 이게 왜냐하면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럼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져야 뭐를 하는데 수소법이 이제 의원들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로 그동안 안 됐잖아요, 통과가. 네. 근데 이번에 7월에 작년 7월에 발의됐죠. 수소법 개정안이 이번에 이제 그 통합 조정이 좀 돼가지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좀 앞두고 있는데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발의가 됐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청정수소 범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걸 좀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정수소라는 게 뭐냐면은 수소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그러니까 네. 탄소 배출이 적은 그런 수소라고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개념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레이가 그냥 탄소 배출하면서 나오는 거고 그걸 포집하는 게 블루수소. 블루. 예. 예. 그리고 이제 완전 무공해가 이제 예. 그린 수소.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수소가 나오는데 네. 명확히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청정수소를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 아. 블루냐, 그레이도 할 거냐, 예. 그린만 할 거냐. 네.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나 봐요. 이거를 해주는 게 먼저 우선순위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래서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빨리 좀 해야 돼요. 왜 이게 좀 걱정이 되냐면 이게 안 잡히면요 속도가 늦어져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수소연료 전지차, 수소연료 전지 발전 1등 나라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다 추격하겠죠 또 뒤에서. 네. 법이 개정이 확실하게 안 되면. 그래서 이거는 뭐 국회의원 분들이나 정부 정책적으로 뭐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서 해줘야 우리나라 수소 기업들도 좀 숨통이 틔울 수 있다. 그래서 단지 법 개정만으로 안 되고 요거를 좀 범위하는 것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도체는 중국 봉쇄하다 보니까 이제 D램 수요 부진 우려 나오고 하면서 주가 자체도 많이 좀 약한 상황인데 지금 워낙 호재가 없다 보니까 답답해서 질문 좀 드리는데 앞으로 만약 상승한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가능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중국 봉쇄령 완화예요. 일단 지금은 사실은 중국 봉쇄령만 이게 조금만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만 나와주면요. 이게 왜냐면 PC 모바일 수요가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게 가장 좀 중요하다. 중국이 큰 시장이니까요. 네, 워낙 큰 시장이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시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만 되면 좋은데 아무튼 뭐 하반기 중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없는 상태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결국 남은 건 서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불행 중 진짜 다행인 건 서버는 너무 견조해요. 아직도. 그리고 아마존 아니면 뭐 미국의 메타 플랫폼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실적들이 좀 안 좋은데 거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클라우드 투자는 다 늘려놨어요. 네. 그러면 클라우드 투자는 뭐죠? 다 서버 투자거든요. 그래서 서버는 다 견조하다. 그리고 5월 10일이었어요. 인텔이 드디어 출시를 했어요.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DDR5인데 그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용 DDR5를 지원하는 CPU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테스트 과정이긴 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버를 교체하겠죠. 또 새롭게 DDR5로 넘어가야 되는. DDR5가 전력 효율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서버를 교체할 요인이 또 생겼기 때문에 이러면 D램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메모리 쪽에는 이 인텔의 새로운 CPU 출시가 굉장히 좀 가뭄의 단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체크하셔야 될 거는 삼성의 폴더블 폰하고 아이폰 14 이게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저가 폰 잘 안 팔리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고가 폰이 잘 팔려주면 그래도 버팀목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셧다운도 기대는 해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DDR5, 폴더블 폰, 아이폰 14 요 흐름을 하반기에 좀 중점적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좀 잘 팔리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보면 이제 제조사 3사는 뭐 별로 좋지 못해도 소재 업체들은 다 좋았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양쪽을 다 보면은. 일단 이제 저는 셀도 그렇고 양극재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다들 의심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양극재가 더 좋긴 좋아요. 현재는. 소재 쪽에서. 네, 소재. 왜냐하면 가격 전가를 바로 해버려요. 양극재 업체들이 니켈 가격 급등할 때 좀 안 좋았었지만 오히려 안정화되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양극재가 확실히 우위에 좀 있고, 또 양극재 업체들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어쨌든 여러 군데 다 루트들이 있잖아요. 뭐 완성차에 직접 납품할 수도 있고, 테슬라에 직접 납품할 수도 있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직접 납품할 수 있고, 중국 업체에 그냥 갖다 줄 수도 있고, 또 유럽 업체에도. 그러니까 이게 판매처가 되게 다변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이 어쨌든 미국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가 대부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양극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훨씬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약간은 좀 메리트는 전 떨어진다고 보는 게, 지금 에코프로 BM이 PER이 올해 기준이에요. 그냥 올해 기준으로 61배. 네. 포스코 케미칼이 67배, LNF가 63배예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20배 중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셀업체,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10배 초반밖에 안 되고, LG엔솔은 좀 비싼 편이긴 하죠. 근데 셀업체에 비해서 양극재 업체가 너무 고밸류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주가 측면에서, 그리고 셀업체는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지금은 물론 당장은 양극재가 더 위에 있는 건 맞지만 투자 관점을 좀 이게 좀 시계열을 넓게 가지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한번 셀업체를 좀 보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 근데 그 중에서는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업체가 삼성 SDI가 제일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셀업체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재 업체 중에서 양극재 이야기만 주로 하셨는데, 네. 음극재라든지 뭐 예. 전해제품 이쪽은 어떻습니까? 음극재는 사실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어요. 없고. 그래서 그거는 뭐 포스코 케미칼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밸류가 너무 비싸가지고 예. 지금 신규 투자하기 좀 어렵고, 좀 밸류가 싼 기업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동박회사들. 네. 동박회사 중에 SKC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밸류가 낮은 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SKC 같은 기업도 좋고, 그리고 전해 계산대 예. 동화기업이라고 있어요. 예. 동화 원래 목재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목재까지 같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밸류가 20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해액 동박 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밸류는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쪽 2차 전지 소재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올라간 기업들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지금은 밸류가 낮은 걸 하자. 그리고 현금 흐름 좋은 거. 왜냐? 고물가 고금리 시대니까 지금은 비용 부담이 좀 적은 게 오히려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은 무조건 다 하자가 아니라 좀 선별을 잘해보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퍼닝주 하면은 뭐 화장품, 음식료, 주류, 뭐 항공, 여행, 숙박, 뭐 카지노 이런 쭉 있는데, 그 리오퍼닝주들도 이제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뭐 좋은 적이 있고 좀 안 좋은 쪽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명암을 약간 구분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명확한 수혜 좀 맞죠.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중국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 매출의 대부분이 다 중국이니까.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이번 실적 발표하고 하루에 10%가 넘게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대중국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 됐더라고요. 이 후라는 브랜드가 실제로 좀 매출 성장이 확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모레 설화순 괜찮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다만 중국의 셧다운으로 화장품은 아직은 좀 쉽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음식료는 괜찮죠. 왜냐하면 리오프닝 하는데 식자재 업체들 있잖아요. 네. 유통하는 그쪽 좋고 주류 업체들도 실적들이 되게 좀 좋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자재 주류 좋은데 다만 이쪽도 주가들이 이미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투자하기엔 지금은 좀 쉽진 않아요. 반면에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혜받는 회사들이 그 가공식품 회사들 있잖아요. 뭐 제일제당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들이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서 그쪽은 괜찮아 보이고 항공업종은 대한항공이 실적이 정말 좋더라고요. 대한항공이 실적 좋은 건 화물, 예. 화물 쪽이 워낙 항공 화물. 예. 예. 근데 다만 LCC라 그러죠. 저비용 항공사는 적자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아직까지는 좀 저비용 항공사가 힘든 게 그 지금 외국에서 입국할 때 PCR 검사를 해야 돼요. 예. 이게 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5월 중순에는 좀 신속 항공 검사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되면 항공주는 좀 모멘텀 받지 않을까. 지금 현재 야간 비행이 잘 안 하고 있죠. 네, 지금은 네. 쉽진 않은데. 그것도 부담이라는 말이 네. 있던데. 근데 이제 저비용 항공사가 최대 강점인 쪽이 일본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본 못 가잖아요, 쉽게. 그래서 만약에 일본 출입국이 좀 자유로워지면 그때는 LCC가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여행 쪽은 여전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쪽 여전히 적자가 좀 이어지는데 다만 일본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열리면 저비용 항공사처럼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숙박은 되게 좋더라고요. 호텔 사업은 여전히 잘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아난티라든가 네. 호텔 신라도 면세점은 안 좋은데 그 호텔 사업은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쪽은 여전히 좋고 마지막으로 의류 백화점은 그냥 여전히 좋습니다. 그냥 실적이 너무 잘 나와요.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좀 자유롭게 못 가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백화점 가서 옷을 사는 이 수요가 여전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에서 좀 주목해 볼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 섹터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아까도 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건 역시 그 바이든 대통령 방안이라서 자동차하고 반도체 좀 약간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네. 이쪽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뭐 반도체 대표주도 좋습니다. 뭐 워낙 안 갔으니까 자동차. 그래서 이쪽 섹터를 좀 주목하시고 그다음 고유가 섹터 중에 지난주까지 좀 조정받았던 섹터가 조선 기자재는 올랐는데 그 조선사들 있잖아요. 네. 배를 직접 만드는 이쪽은 좀 실적 부담 때문에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도 최근 조정 좀 나왔으니까 가격 부담이 좀 해소됐으니까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 그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실적 발표가 5월 16일 날 다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적주인지 아닌지 반드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거의 분기 보고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격 전가했는지 아닌지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역시 그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잘 짜보시면 좋겠고 희망적인 건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저는 매일 보거든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아까 지금 자동차, 반도체, 조선 그 네. 세 개 업종 말고는 실적 좋은 걸 보자 하는데 그래도 좀 실적이 괜찮아 보이는 뭐 섹터가 어느 쪽입니까? 섹터 쪽으로는 의료기기 업체들 있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있죠. 예. 이쪽 섹터랑 그 임플란트 회사들 아, 이쪽이 생각보다 실적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쪽도 괜찮은 것 같고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의류 이쪽도 일단 주가도 되게 싼데 실적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또 한 축이 그 반도체 부품 회사들 예. 네, 이런 쪽들도 잘 나오고 있는데 워낙 또 이게 다변화돼 있더라고요. 많이들 잘 나오는데 그런 섹터들이 제가 기억에는 좀 눈에 많이 떴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약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량주 저가 매수했던 우리 개인들 수익률이 상당히 낮았고 저조한데 투자 방향을 조금 뭐 바꾼다면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네. 사실은 그냥 뭐 대부분 자포자기도 많이 하셨고 사실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한 번 더 포트폴리오 점검해서 조금 더 괜찮다 생각하는 걸로 좀 집중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개 갖고 있으면 그 중에 참 애매한 갭들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물리고 그냥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누가 좋다 그래서 사서 뭐 물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괜찮게 생각하면 가져가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20개든 뭐 30개든. 근데 확신이 없는 기업이라면 가장 좋은 건 정리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도 내가 잘 알고 확신하는 있는 게 있잖아요.
차라리 글로 모으는 것도 사실 괜찮아요. 약간 집중하자. 예.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잘 알아야 또 나중에 시장이 또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집중하는 게, 왜냐하면 많이 다 빠졌으니까 뭐 한두 개만 빠진 게 아니니까 그게 좀 저는 좀 가장 좋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색깔이 예전하고 너무 많이 변한 게, 고물가 고금리로 가면서 이 인플레나 금리 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형 자산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업 중에 예를 들면 자동차처럼 가격 전가도 할 수 있고, 뭐 장치도 만들고 하니까, 아니면 반도체 같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갖고 있는, 뭐 내가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다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말다. 근데 다만 너무 스토리로만 올라갔던 기업이 비중이 너무 많다. 뭐 미국형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을, 너무 고밸류 기업을 갖고 있다면 이번에 반등은 나오겠죠. 반등기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대한 포트를 조금 일부 줄이셔가지고 유형자산 쪽으로 한번 좀 교체를 해보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시면 가만 계셔야죠. 내가 어느 정도 내 스타일을 확립할 때까지. 근데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좀 교체는 좀 고민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입니다. 연벌리의 보고서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요거 이제 전기차 관련된 건데요. 그 다월 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원님이 미국판 전기차 전쟁의 시작. 그래서 이제 아마 현대차 그룹이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핵심 뭐냐면 2005년도에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일본 업체들이 고유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이브리드 카를 몰고 가가지고 미국을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도요타가 그때 막 1등하고 혼다가 잘 나가고, 근데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 다 하이브리드 카. 예, 그래서 고유가 수혜를 톡톡히 누려서 좋았는데 일본 기업들이, 그때 이제 몰락한 기업들이 GM, 포드 다 몰락했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현대차가 또 잘해가지고 점유율을 좀 늘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일본 기업들하고 현대차의 위치가 지금 그때랑 비슷하다고 지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은 지금 전기차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전기차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해요. 왜? 하이브리드에 다 집중하고 있어요. 돈이 되니까 현재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그 의아했어요. 근데 여전히 도요타는 하이브리드가 2030년까지 훨씬 많아요, 비중이. 네. 전체 생산에서도. 근데 이거는 지금 흐름과 완전히 역행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하이브리드 카도 결론은 내연기관차거든요, 주력은. 그래서 탄소 배출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포기를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 한국한테 엄청난 기회죠. 그래서 현대차가 2005년도에 그 일본의 좀 약간의 그림자가 같은 좀 느낌이 든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기차 전용 공장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현대차, 기아의 그 한번 미국 전기차 정복 스토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니까 한번 큰 그림에서 이 보고서를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탑픽은 현대차고요. 그 다음 배터리 회사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여기를 탑픽으로 적어놨습니다. 약세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라는 글로벌 악재가 아직까지는 뭐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돈 잘 지키려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또 오지 않겠습니까? 연벌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